더 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영춘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산 서울을 왔다 갔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김영춘 의원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시고요. 16대, 17대, 20대 3선 국회의원이십니다. 현재 지역구는 부산 진갑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맡아서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 4월 달에 퇴임식을 하셨습니다. 예. 먼저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때문에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애 집회를 계속하고 국회가 멈춰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국회 언제쯤 정상화될까요? 제 생각에는 5월 말 정도면 정상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패스트 트랙 때문에 서로 이제 충돌이 생겼는데 그 당사자들이었던 민주당, 또 평화당,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들이 최근에 다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전환점도 있고 또 한국당의 장외 투쟁이 약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국민들도 충분히 이젠 알았으니까 국회로 돌아가라 그런 명령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만 2월, 4월 임시국회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거의 뭐 공전하고 있는 그 개점 휴업 상태의 국회거든요. 네. 2019년 들어와서 이대로 가서는 국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도 5월 말이면 정상화되리라고 전망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선거법 협상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협상해야죠.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좀 말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한 상정을 이제 강제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패스트라는 말이 붙었는데 네. 약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충분히 협상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트랙에 올라탄 거거든요. 네. 그 사이에 여야 간에 충분한 토론과 또 협상을 하다 보면 좋은 결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만약에 협상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현재 올라가 있는 그 법안을 그냥 본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민주주의 일반 원리겠죠. 충분한 토론과 대화 끝에 정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네. 다수결의 원리로 표결에 붙여야 되고 그 표결 결과에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거법 하나만큼은 최대한 합의를 추구하는 게 옳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서로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에서는 현행선거법 그대로 찬성 못하겠다. 신임 원내대표가 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지난번에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현행선거법하고 달리 이제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반대표를 좀 던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죠. 또 당의 입장에 따라서 의원의 또 입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게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그야말로 상정된 거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 끝에 선거법 같은 경우는 난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좋은 결말을 기대하고 그렇게 국회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막중한 장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퇴임하셨는데 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년 전반적으로 총평 어떻게 하시는지 점수를 준다면 굳이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매기시겠는지. 뭐 여러 과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일단 국방, 총점부터 먼저 말씀해 이게 주시죠. 좀 어려운 그런 각 부문별 점수가 있겠습니다만 총점을 굳이 매겨보자 그러면 저는 한 80, 한 6점 정도는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점은 안 되는군요. 그렇죠. 국민들께서 이제 2년 정도 지켜보고 나서 기대했던 것들도 있지만 또 실망한 것도 있고 네. 그런 시선들을 종합해 보면은 특히 경제 부문에서 좀 과목 점수가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런 걸 종합해 보면 한 86점 정도 저는 그렇게 네. 매기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좀 잘한 과목이 어느 과목이라고 보시는지 또 좀 잘못한 과목은 어느 과목이라고 보시는지요? 일촉즉발의 그런 대결 위기에서 네. 남북 관계를 평화 모드로 한반도 또 미국까지 같이 포함한 남북미 이 3자 대화 모드로 바꾼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지적이겠죠. 물론 현재 진행형이고 네. 지금 현재는 대화가 조금 이제 정체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계기를 잘 살려서 그야말로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대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시도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도 시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진행형인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 말기의 어떤 국정 혼맥 혼란상에서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켰다 그런 점들을 평가하고 싶고요. 특히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면에서 네.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왔고 그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한 걸음 더 발돋움 하는데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좀 까먹은 과목은 어느 쪽일까요? 거시경제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여전히 과거 정부에 비해서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 문제. 네. 이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우리가 우리 사명으로 자임하고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아주 뼈아픈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게 거대한 흐름입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이 부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 그렇죠. 제도나 문화나 모든 면에서 큰 흐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항공모함이 방향을 선회하듯이 네. 선회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변화 또 기업 문화나 이 노조 문화의 변화라든지 이런 큰 흐름의 변화만 만들어내도 저는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긴급 처방으로서 이 점점 양극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당장의 성과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문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부응을 해야 된다. 또 우리 민주당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꽤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항공모함 방향 선회까지 하려면 이제 법률들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입법적 성과까지는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결국 이제 입법 과제를 성사시켜내야 되는 건데 이번에도 지금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가지고 패스트 트랙을 했지만 네. 좀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경제 공동체의 방향 선회를 위한 그런 개혁적인 입법 작업들이 더 많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 특히 재벌 개혁이라든지 노동 개혁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 문화, 노조 문화를 바꾸는 그런 큰 개혁의 입법 과제들은 채 지금 시동도 못 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에서 여야 없이 좀 이런 문제들을 밀어놓을 게 아니라 제대로 토론하는 그런 국회로 빨리 좀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19대 국회를 식물국회, 지금 요즘 또 동물국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20대죠? 예, 20대니 네. 동물국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네. 식물국회라고 했던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이 약 한 47%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30%도 채 안 된다고 그렇게 비교를 한 걸 들어봤는데 더 낮아졌네요. 그런 점에서 우리 네. 국회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산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 퇴임 이후에 이제 부산에 주로 머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선거를 치를 때까지만 해도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부산, 울산, 경남 이쪽 민심이 좀 많이 나빠진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산, 울산, 경남 이쪽 민심 어떻습니까? 예, 안 좋아졌습니다. 뭐 단지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런 그렇군요. 예, 네. 체감하는 게 현장의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작년 지방선거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채 안 된 상태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도 거의 자유한국당 심판선거처럼 그렇게 투표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1년이 더 지나고 문재인 정부 2년 상태에서 과거 정부도 한 2년 좀 지나고 나면은 초기에 뜨거웠던 지지도가 좀 식고 좀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승리였긴 한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같은 잣대로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경제 문제 또 지역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한 그런 엄혹한 평가가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쭉 계속 진행된 흐름이
부산의 지역 경제가 한 30년 전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산이 뭐 엄청난 상업도시. 한 2, 30년 사이에 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하로 좀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전통 제조 대기업들, 네. 조선, 자동차, 기계 이런 제조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그런 대기업들의 하청 관계에 있거나 납품을 하는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지역 경제가 나빠져 있는데 그런 여론이 지금 우리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여론으로도 그대로 직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이제 지방 경제가 무너지는 것에다가 또 더구나 이제 지역 부산에서 이제 실제로 그런 제조업, 하청업체 관계에 있는 이런 데들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나빠지고 있는 거군요. 예, 지방 또 지역 사람들의 어떤 항변 같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수도권이 50% 이상 인구까지 차지하면서 경제적인 비중은 70%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점점 그 방향으로 블랙홀처럼 서울이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야,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은 정말 괴사하겠다, 고사하겠다. 그런 위기감이 아주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니만큼 그렇습니다. 문 정부 동안에 진짜 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법제적인 큰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도 같이 좀 쪼그라드는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입법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예.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 안 되고 있죠. 일부 좀 성과는 있긴 합니다만은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은발의 오줌 누기다. 대통령이 큰 소리 치고 뭐 정부 여당이 장담했던 것만큼의 그런 성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좀 냉정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저도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를 높여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정치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야당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하면 1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장외투쟁을 주도하고 계신데요. 황교안 대표가 다음 대통령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렵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당 지지도나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반사이익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일정한 실망감이 다시 과거의 한나라당 지지층을 이제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 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게 중도층까지 포섭하는 그런 광범위한 그 지지 확장까지 이어지려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네. 대한민국 호의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좀 해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그렇군요. 정당 지지도가 아무튼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말씀대로 과거의 한나라 지지층의 회복, 결집, 아직까지는 그 정도 상태가 아닌 것이고 그렇군요. 앞으로 그 이른바 중원이라고 하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어느 쪽으로 결합할 것인가에 따라서 네. 차기 대선의 성과는 결정이 될 거다. 다만 내년 총선은 일정 정도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어서 네. 작동을 해서 현재 우리 민주당이 내년은 어려운 좀 선거를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차기 대선은 또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야당에 대한 궁금증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올린 이후에 원내대표가 지금 바뀌었죠. 예. 또 사모임 됐던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고요.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바른미래당발 정계 개편 같은 게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계 개편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결합 혹은 바른미래당이 분열이 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각각 결합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정치적 연대, 네. 선거 국면에서의 적극적인 선거 연합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면 바른미래당이 중요한 변수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보여지죠. 네, 민주평화당하고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 일부하고 뭐 다시 통합을 하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당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연대를 하거나 통합을 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가능성을 배제하고 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큰 소리 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서 무슨 전국 구도를 구상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내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 여당이 경제 부면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통해서 이 부양극화 문제를 좀 해소해 보자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우리 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남은 1년 동안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했던 그런 노력들이 좀 꽃을 피우고 네. 열매를 맺어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내년 선거도 승리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이제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얼마만큼 치열하게 노력하는가. 또 단지 어느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가 그런 경제적인 성과를 내어서 국민들에게 좀 행복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총선이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렇게 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아까 주셨고요. 예. 아까 이제 황교안 대표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22년 현재로서 개헌이 안 된다면 2022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히 승리할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대선은 내년 총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일 것이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1위로 나눈 조사들을 보면은 다자구도를 전제한 질문들을 했을 때 1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여당권에는 훌륭한 후보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후보들이 하나의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경선을 합쳐지겠죠, 거치던 결국은. 말이죠. 네,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1대1 구도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다. 이제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네. 황교안 대표나 혹은 다른 한국당 쪽의 대선 주자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현대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의 모습. 네, 혁신한다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좀 잘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혁신적인 보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네. 그때는 저희들이 당해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별로 가망이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네.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은 네. 그럴 가능성은 없겠다. 그렇다면 대선은 충분히 민주당도 해볼 만한 대선이라고 보죠. 네, 국민들한테는 사실 좀 불행한 일입니다. 보수가 저렇게 혁신하지 못하고 극으로만 가는 게. 근데 상대적으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저렇게 못하니 우리도 뭐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쪽 실수에만 기대해서는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개선을 하겠지만 네, 잘 못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잘 받아서 제대로 이 국정을 쇄신하고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지도력을 보여줘서 평가를 받아서 이겨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며칠 있으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영춘 의원님도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제 많이 좀 각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춘 의원님이 보시는 그 노무현이라는 사람, 그 정치인 노무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시대의 풍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정치인은 정말 100년에 한 번쯤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이제 아주 일상적인 그런 정치의 틀과 문화 안에서 나올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그런 팬덤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셨고 또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셨더라고요. 김영춘 의원님도 국회의원을 하셨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뭐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더 닮은 게 그분하고 저하고 둘 다 두 사람 다 서울과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다 해본 그런 유일한 케이스일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하고는 과거에 그분이 대통령 하실 때는 좀 견해가 달라서 그런 적이 좀 있었죠. 이제 논쟁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 10년이 지난 지금 아주 아프게 자꾸 회상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여전히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지역주의 극복, 또 국민 통합의 정치 그런 것들이 채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부산에 돌아가 정치를 하고 있고 그분의 남은 유지를 완성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열심히 띠고 있습니다. 김영춘 의원님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떤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진 통일 국가의 꿈을 이루어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대통령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 그런 나라를 디자인하고 네. 그 길을 활짝 열어 제낄 수만 있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머슴이 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한 시대에 아주 보람 있게 일을 했노라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선진 통일 국가가 뭘 의미하는 거죠? 조금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 국가로 안정적으로 도약했는가 그런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막 3만 불 시대에 진입하자마자 그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된 엔진들이 딱 싣고 있단 말이죠. 특히 전통 제조 대기업들 경쟁력 약화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게 과거에 한 만불 시대 정도에서 만들어졌던 기업 문화 또 노조 문화 이런 게 3만 불 시대까지 그대로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과거의 경제 체질을 좀 탈바꿈해서 대혁신하지 않으면 결코 3만 불 시대 이상 그런 선진 경제 체제로 안정적인 도약과 안착은 힘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진화라는 과제가 아주 중요한 과제고 네. 동시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적겠습니다마는 남북 경제협력 시대, 더 나아가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들이 숙명과 같은 그런 과제죠. 그렇죠. 이 두 가지 과제를 같이 묶어서 제가 선진 통일 국가의 꿈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런 정치를 위해서 설령 목숨을 버리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십자가 거기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선진 통일 국가의 꿈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겨레 텔레비전 시청자들께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진 통일 국가의 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꿈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어떤 대기업들과 기업주분들 또 우리나라의 노조 분들, 노동자분들 이런 모든 경제 주체들, 사회 주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국가의 큰 비전을 같이 설계하면서 또 우리 경제의 또 우리 기업의 운명을 같이 걱정하면서 대타협을 하고 그 속에서 좋은 해법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이런 선진 통일 국가의 꿈은 불가능한 미래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전환기입니다. 이 전환기에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내려놓고 내 탓이요 하면서 좋은 사회, 좋은 나라 만들어 가는데 마음 모으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큰 책임으로 더 열심히 그런 나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뛰어보겠습니다. 6월부터 시작하는 한겨레 라이브 준비를 위해서 더 정치 인터뷰는 오늘 출연한 김영춘 의원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휴면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더 정치 인터뷰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